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평생 건강하게 걷기 위한 하루 5분 실천 프로그램 죽기 전까지 걷고 싶다면 스쿼트를 하라입니다. 지은이는 고바야시 히로유키, 옮긴 사람은 홍성민, 펴낸 곳은 동양북스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하는 운동이 있으시죠? 저도 하루도 빼지 않고 하고 있는 운동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스쿼트입니다. 제가 스쿼트 한 지는 3년이 됐고요. 한 번 할 때 쉬지 않고 100개씩을 하고 있는데 보통 5분 정도 걸리더군요. 컨디션 좋은 날은 아침 저녁으로 2번씩 하고 있고 또는 한 번 할 때 200개를 연속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꾸준하게 스쿼트 3년을 하고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제 지인들에게도 강력히 추천하고 있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저야말로 스쿼트 애찬론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자마자 이끌려 읽게 되었는데요. 제목은 좀 자극적이지만 제가 정말 강력히 추천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책을 소개합니다. 허벅지가 가늘수록 누워 사는 노년도 길어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체 근육이 튼튼해야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저자는 하체 근육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쿼트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스쿼트는 최고의 전신 운동이며 최강의 건강법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체 근육 단련뿐만 아니라 면역력 향상, 치매 예방, 요실금 방지, 변비 개선,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다 주는 등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가능하고 간단한 동작으로 5분이면 운동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지속하기 쉽다는 큰 장점도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운동을 할까 고민 중에 있는 분 계시면 지금 바로 스쿼트를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책은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몇 군데 골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스쿼트를 하면 몸도 마음도 젊어진다. 계단 걷기를 하면서 컨디션이 좋아지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하체를 단련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 고심 끝에 다다른 결론이 바로 스쿼트다. 스쿼트라고 하면 너무 친숙한 운동이어서 오히려 상상이 안 갈 수도 있다. 새삼스럽게 무슨 스쿼트? 스쿼트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체는 튼튼해질 것 같긴 한데 그게 전부인가? 하는 이런저런 의문이 들 것이다. 물론 스쿼트는 누구나 잘 아는 일반적인 운동이다. 오래전 체육 수업이나 방과 후 동아리 활동에서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방식은 다양하다. 양손을 머리 뒤쪽에 깍지를 낀 채 하는 사람도 있고 팔을 앞으로 뻗어서 하는 사람도 있다. 무릎을 크게 구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엉덩이를 뒤로 쭉 내밀듯이 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자세가 나오게 된 이유는 스쿼트는 무조건 쭈그리고 앉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운동인데도 지금까지 바른 자세가 확립되지 않은 게 사실이다. 바른 자세란 가장 건강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세를 말한다. 누가 하든 다치거나 사고가 쉽게 나지 않는 안전한 자세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의학적인 지식을 토대로 건강 효과를 최대한 높이는 동시에 누구나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올바른 스쿼트 방법을 검증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나 자신도 계단을 수월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라는 작은 계기로 스쿼트를 시작했지만 효과를 조사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스쿼트에는 하체 근육을 단련할 뿐만 아니라 면역력 향상, 치매 예방, 요실금 방지, 변비 개선,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작용 등 놀라운 효과가 많이 숨어 있었다. 스쿼트를 하는 것만으로 당신의 인생은 확실히 달라질 것이다. 오늘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넘치는 에너지, 내일도 열심히 살자는 적극성과 그것을 실현해주는 가벼운 육체를 갖게 될 것이다. 스쿼트 10가지 수칙. 1.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활력이 된다. 2. 천천히 한다. 4초에 걸쳐 내려가고 다시 4초에 걸쳐 올라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무릎은 90도보다 깊이 구부리지 않는다. 너무 깊이 구부리면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된다. 4. 허벅지에 의식을 집중한다. 뇌가 의식한 근육을 실제로 움직이면 효과가 높아진다. 5. 허리를 구부리지 않는다. 엉덩이와 머리를 바닥과 수직으로 유지한다. 깊이 호흡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6. 내려갈 때 숨을 내쉬고 올라올 때 숨을 들이마신다. 입으로 내쉬고 코로 들이마신다. 7. 식사 전에 한다. 위장이 쉬는 동안에 하면 몸에 주는 부담이 감소한다. 8. 샤워나 목욕 전에 한다. 샤워나 목욕 후에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졸음이 오기 때문에 실천하기 어렵다. 9. 넉넉한 옷을 입는다. 옷이 몸에 꼭 끼면 혈액순환에 좋지 않다. 10. 통증을 느끼면 즉시 중단한다.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재개한다. 나이가 들면 인체에는 3가지 큰 변화가 일어난다.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 답을 얻으려면 지금 자신의 몸 상태를 알아야 한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기능이 쇠약해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것들을 생각해보자. 사람은 나이가 들면 몸의 여러 기능이 저하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몸과 마음에 영향이 큰 것을 꼽으면 다음의 3가지다. 1. 근력 저하. 2. 혈액순환 악화. 3. 자율신경계 균형의 부조화. 이것은 나이가 들면 모두에게 일어나는 큰 변화다. 문제는 이 3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 가지 증상이 생기면 다른 2가지 증상도 연쇄적으로 나타나므로 몸의 상태가 점점 나빠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심해도 좋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찾아오는 이 3가지 변화는 자기 힘으로 조절할 수 있다. 즉 3가지 변화도 제어할 수 있음은 물론 천수를 누릴 때까지 건강하게 걷고 웃고 마음도 젊게 살 수 있다. 사람은 하체가 약해졌을 때 노화를 느낀다.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은 일상에서 생각보다 자주 부딪힌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를 건널 때가 그렇다. 파란불이 전멸 신호로 바뀌기 시작하면 종종 걸음으로 걷기 시작한다. 머릿속에서는 씩씩하게 뛰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지만 현실은 다리가 꼬이는 것 같아서 예전처럼 씩씩하게 뛸 수 없다. 젊을 때처럼 날렵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에게 놀랄 것이다. 인간이 노화를 자각하는 것은 하체의 힘이 빠졌다고 느낄 때가 아닐까 싶다. 걷고 서는 일은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하는 동작이라서 약간의 위화감에도 가장 민감하게 알 수 있다. 평소와 뭔가 다르다라는 몸의 불편함은 하체가 약해지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노화에 의한 근력 저하는 상체보다 하체가 현저하다. 일반적으로 근육량은 20대를 정점으로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그중 넙다리 4갈래근, 대퇴사두근입니다. 노화는 특히 심각해서 70세까지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근육이 사라진다. 그럼 하체의 근육이 저하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가? 두근거림, 숨참, 냉증, 부종, 심장병, 당뇨병, 골다공증.
대충 열거해도 이 정도다. 하체 근력이 저하하는 것은 단순히 걸으면 힘들다, 발이 걸려 넘어지기 쉽다는 것 외에 온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하체에는 중력의 영향으로 약 70%의 혈액이 모여 있다. 때문에 하체 근육은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는 펌프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여 마치 착유하는 것처럼 혈액을 상반신으로 밀어 올리는 것이다. 이때 하체의 근력이 저하하면 충분한 혈액을 심장으로 보낼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심장이 하체의 펌프 기능을 보충하기 위해서 혈압을 올린다. 그 결과 심장 활동이 저하되고 두근거림과 숨참, 냉증, 부종 등 온몸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또 근육량이 줄면 체내에 당이 소비되기 어려워져 혈당치가 오르기 쉽다. 게다가 지방이 축적되고 혈관의 노화가 진행되어 당뇨병과 심장병에 걸릴 위험도 커진다. 근육과 뼈의 관계도 간과할 수 없다. 뼈는 근육을 사용하면 할수록 자극을 많이 받아 강해지고 튼튼해진다. 그 중에도 넙다리 근육은 특히 관계가 밀접해서 넙다리 근육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뼈의 강도도 높다. 거꾸로 근육량이 적은 사람은 뼈에 주는 자극이 그만큼 감소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다. 하체의 근력이 저하하면 걸을 기회가 줄고 그로 인해 근력은 더욱 저하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친구와 여행을 가거나 손주와 놀아주고 취미를 즐기는 등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튼튼한 하체를 가져야 한다. 쭈그려 앉는 운동을 반복하는 스쿼트는 하체의 근육 단련에 가장 적합하다. 또 하체뿐 아니라 상체를 강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체의 펌프 기능이 향상됨으로써 효과적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다. 무산소 운동이 아니란 것도 중요한 핵심이다. 천천히 크게 호흡하며 운동함으로써 자율신경의 균형도 정돈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스쿼트가 치매를 예방한다, 변비에 효과적이다 하는 등의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스쿼트는 지속하기 쉽다는 큰 이점도 있다. 아무리 효과적인 운동도 기분 내킬 때만 하면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지금까지 다양한 운동이 알려졌지만 결국 반짝 인기로 끝난 경우가 매우 많다. 진료 때 환자와 운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봐도 해보려고 하는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몸이 안 따라준다. 할 시간이 없다 등 각자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스쿼트라면 문제없다.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나도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 심신의 컨디션이 좋아지고 활력이 솟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고민하지 말고 스쿼트를 실천해보자. 단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정확한 자세를 알고 터득해야 한다. 사실 내가 오랜만에 스쿼트를 시작했을 때 며칠 동안 무릎이 많이 아팠다. 56살인 지금의 몸에 적합한 자세를 생각하지 않은 채 이전에 배웠던 스쿼트를 한 것이 원인이었다. 스쿼트는 오래전부터 알려진 일반적인 운동이다. 그래서 모두의 머릿속에 어렴풋이 자세가 그려져 있다. 그러나 그 기억 속 자세는 지금 당신에게 맞지 않다. 고관절도 굳어있고 근력도 떨어졌기 때문이다. 당신의 몸 상태는 이전과 다르다. 지금 몸의 능력을 자각하자. 따라서 스쿼트는 안 배워도 할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정확한 자세를 확인하고 실천하자. 그리고 조금이라도 통증이 있다면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무리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 조금은 쉬어도 괜찮다. 스쿼트는 배신하지 않는다. 스쿼트 하나로 전신의 근육을 단련할 수 있다. 스쿼트를 하는 것으로 근력 저하, 혈액순환 악화, 자율신경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정말일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단순한 움직임으로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믿기 어려울 것이다. 스쿼트의 원리와 효과를 의학적으로 검증하려고 한다. 또 변비 개선과 요실금 방지 등 스쿼트가 가져다주는 의외의 효능도 소개한다. 먼저 스쿼트가 근력 저하를 막는 이유부터 시작하자. 쭈그려 앉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으로 어떻게 근력 저하를 막을 수 있는 것인가? 쭈그려 앉는 스쿼트 동작은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고관절, 무릎 관절, 다리 관절 등 동시에 많은 관절을 움직이는 복잡한 동작이다. 또한 많은 종류의 근육이 연동해서 움직인다. 넙다리 네갈래근, 넙다리 두갈래근, 내정근, 봉공근, 하퇴 삼두근, 대둔근, 중둔근, 대요근, 복직근, 심배근. 스쿼트에서 사용하는 근육은 간단히 열거해도 이 정도다. 온몸 근육의 60%는 하체에 있으므로 스쿼트를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근육을 단련할 수 있다. 그리고 스쿼트를 할 때는 발바닥, 발등, 가슴, 목의 근육도 함께 사용한다. 즉 스쿼트를 하는 것만으로 온몸의 근육을 단련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중요한 근육은 걷거나 뛰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작용하지 않는다. 스쿼트처럼 무릎을 90도로 구부려서 체중을 실어 강한 자극을 줌으로써 보다 큰 근육의 변화를 가질 수 있다. 체지방을 연소한다. 나는 종종 환자에게서 앞으로 몇 킬로그램 더 감량하면 건강에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독자 중에도 허리둘레 지방과 늘어진 체형이 신경 쓰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만도 지표로 신체 질량 지수가 이용된다.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비만도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중요한 것은 계산식으로 얻은 지표보다는 자신의 체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상적인 체중을 묻는 환자에게 이렇게 대답한다. 자신이 가장 건강했을 때의 체중이 당신의 이상적인 체중입니다. 자기 몸은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안다. 학창시절이 가장 건강했다면 그때의 체중을 목표로 감량하자. 이때 염두할 것이 기초대사다. 우리 몸에서는 식사로 섭취한 영양소를 활동을 위한 에너지로 변환해 소비하는 시스템, 즉 대사작용이 이루어진다. 이 대사에는 다음의 세 종류가 있다. 기초대사, 약 60에서 70%, 호흡, 체온 조절, 심장, 위장 등의 생명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최소한의 에너지, 활동대사, 약 20%, 일상의 활동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식사 유도성 열대사, 약 10%, 소화, 흡수에 사용되는 에너지. 대사를 주로 담당하는 것이 기초대사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혈액이 순환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심장, 위장 등 몸의 기관이 활동하기 때문에 항상 에너지를 소비한다. 대사가 좋은 사람은 소비하는 활동도 활발하므로 먹어도 쉽게 살이 찌지 않고 여분의 지방이 쌓이기도 드물다. 반대로 대사가 나쁜 사람은 살이 찌기 쉽고 영양을 섭취해도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영양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값비싼 영양제를 먹어도 그것이 영양으로 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루 기초 대사량은 20대를 경계로 10년마다 100kcal씩 줄어든다. 50세, 60세 나이가 들어도 젊을 때와 똑같이 먹고 몸을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늘면 살이 찌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 기초 대사량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은 하체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다. 즉 스쿼트를 하면 된다. 기초 대사량과 근육량은 정비례 관계로 근육이 늘면 저절로 기초 대사량도 늘어난다. 스쿼트를 꾸준히 계속하는 것으로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여분의 지방이 쌓이지 않는 날씬하고 가벼운 체질이 될 수 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